우리 잠깐 쉬었는데 네, 그 독실님 사이에- 모셨어요. 그 사이에 독실이가 왔어요. 반갑습니다. 민감성 테스트를 시켰어요. 오자마자 민감성 테스트를 받고 몇 개라고요? 네, 16개 나왔어요. 16개. 그와 굉장히 많이 동시에 나오시네요. 민감성 테스트가 허접하다고 또 민감하게 깜짝스럽게 왜요? 왜 공격하고 이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내가 언제 갔어? 정도성이 체크 안 돼 있는데요. 막 이렇게. 어쨌든 16개 이럴 줄 알았대. 아 진짜. 네. 나 다른 분들은 몇 개 나왔어요? 저는 한 절반? 7개? 9개? 아, 저는 12개? 12개? 네, 절반. 아 그렇구나. 네가 제일 민감해. 그럴 줄 알았어. 어쨌든 우리 그래서 네. 독실 왜 늦었어? 아 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알람을 못. 아 우리가 너무 새벽에 모이잖아요. 나무 주연상을 줘야 될 것 같아. 아픈 척하는 거 봐. 아버지. 그렇게부터. 아, 너무 아니, 심하게. 민감한 사람은 특성 중에 하나야. 내적 자극에 취약해. 아 그렇구만. 내적인 고통, 질병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의 작은 아픔을 맞아요. 과장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맞는 그럴 것 같다. 그런 거. 아 근데 진짜 듣는데 내 얘기인 것 같은 웃겨. 느낌이.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민감함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 책은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인데, 네. 예, 그래서 좀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방금 무슨 얘기해 주셨냐면은 이 민감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하고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모든 성향이 그렇지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나를 이해했다. 아, 내가 민감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뭐 문제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근데 민감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부정적인 용어가 아닌데 그걸 해결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해결한다고 해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자기가 민감한 성향일 때 지금 거의 대부분 심리적인 장애나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비율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좀 적응하기 힘들고. 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는 민감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독실이가 지금 안 들었으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면, 네. 민감함이라는 개념은 이제 인간이 내적인 혹은 외적인 자극에 더 뭐라고 합니까? 더 잘 혹은 더 풍성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외부 정보들을 다양하게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공감 능력이 발전되어 있다거나 뭐 네. 창의적인 작업에 적합하다거나 네. 꼼꼼하고 신중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조금 단점도 있다 이거지. 네. 독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단점이 이제 자극에 대해서 휴식이 좀 필요하다. 네네. 자극에 대해서 좀 휴식이 필요해서 잠이 좀 많고. 네네, 맞아요.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잠깐만. 예민한 사람들은 잠 못 자던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데 잠을 못 잔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적인 프로세스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서라도.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질 경우가 많고, 대외 활동이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보인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독실이 대외 활동은 잘하고 있죠, 그지? 친구 없잖아요. 대외 활동은 많은데 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네, 온라인 활동이잖아. 온라인 그러니까 활동. 저도 친구가 없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예, 기소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민감한 성향일 경우 아니면 자기가 이제 심리적인 거를 잘 수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경우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돼요. 회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물에 있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세상을 경험해야 되는데 나가면 너무 자극이 심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 압도되니까 외부에 대한 경험을 차단하는 거예요. 네. 마치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된다던가 사람들과 관계를 안 갖는 거나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네. 사회활동이나 자기한테 자극이 오는 것들을. 자극을 회피한다. 네네. 쉽게 말하면 밖이가 너무 추우니까 안 나간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처가 나면 그거를 어쨌든 빠르게 치료하고 이제 내보여서 새살이 도달하도록 해야 되는데 상처에다 그냥 이게 뭐라고 할까 안정감 있게 반창고를 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그냥 계속 안에서 곪고 있는 상태죠.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상처가 없으니까 나 나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안으로 계속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차피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네. 그렇군요. 그리고 독실아 괜찮아. 이렇게 유도해줘야 된다는 건가 그럼? 네. 독실도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묘사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친구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낮아요. 굉장히 역지가, 예민하고 조금만 좀 자극이 들어가도 힘들다고 그러고 막 힘들다는 말을 붙이고 살아.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아유, 죽겠다. 다른 뭐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거 자체를 힘들어해. 뭐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 그러면 보통은 놀러 간다 해서 즐겁게 생각하는데 걔는 미치려고 그래요. 회사에서 회식을 가는데 놀러 간다 즐겁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야근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지. 아, 야근하다.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집 밖에 안 나옵니다. 집에 게임기가 4대 정도 있고, 예. 잠깐만요. 사람도 절대 안 만나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듣다 보면은 두 가지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민감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MBTI 검사 같은 거 해보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내성적이냐. 아, 네. 근데 거기서 지금 강 선생님이 예를 드시는 거는 내성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떠들썩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일종의 술자리 같은 데 있을 때 자기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정신적인 것들이 회복되면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혼자 있을 때 회복되는 사람을 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회식 자리 같은 게 너무 불편하고,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편하다, 밖에 나가는 거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민감함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내성적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 내성적으로 움츠러드는 이유가 이 학자에 따르면 아마도 그 사람 자체의 그 감각기관, 신경망에 있는 민감성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피로해지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조증 같은 것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힘을 얻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이게 뭐냐면, 일단 MBTI라는 건 심리학 검사여가지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의 선천적 경향성을 16가지로 이제 분류해놓은 그 심리 테스트라고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태가 16가지로 나눠져요. 그분은 이제 4가지 정도의 조합을 따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조합이 외향이냐 내향이거든요. 아, 그래? 네네. 그래서 지금 독실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타인과 교류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레벨이 자꾸 쌓이는 것 같다, 만렙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향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샘솟고 훨씬 더 컨디션이 회복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향적인 성향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반에 설명했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강했는데 그거의 원인이 뭔지 몰랐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내향적이고 이 사람이 왜 외향적인지. 근데 이 학자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수용 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자기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향적인 성향이 발달한다고 봤어요. 머리가 나쁘거나. 네. 머리가 나빠서 실시간 처리가 안 돼. 그럴 수도 있네. 근데 그 진짜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하네요. 네. 좀 둔감해야 계속적으로 떠들썩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지. 네. 계속 거기서 지나가는 이야기들, 뭐 보이는 정보들이 너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독실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조증처럼 민감한데도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민감한 성향의 자녀를 잘 수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게 자아감이 형성되면 자기 민감한 걸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창의적인 거나 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그렇구나.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기 쉽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독실이 말해준 것처럼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모든 게 그렇지만 양면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 이걸 지금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어쨌든 회피하려는 성향을 띠는 경우가 있다. 네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너무 세니까. 맞아요. 네, 그런 케이스를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 있는 거 아니어서. 근데 이게 하나 더 있는데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심화돼요. 왜냐하면 어른이 될수록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역할이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뭐 경제적인 역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내적 성찰 능력이 향상돼야 되거든요. 근데 회피하는 분들은 어렸을 때 미숙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 네. 내 친구가 진짜 고등학교 이후로 하나도 안 변했어. 네. 그러니까 번데기 상태로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 자기 보호막을 안 벗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난 패고 싶은데 그거. 맞습니다. 패면 돼요. 패지 마. 감각이 껍데기를 뜯어야지 그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쓰는데 실제로 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책에 대한 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 일레인이라는 학자가 말하는 방법은 너무 심리 치료적인 방법이어서 너무 약간 지엽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아. 아, 역시 또 일레인 족밥이다. 대단하십니다.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리고 이 방식으로 따르려면 혼자 하기가 어렵고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얼마 해주실 겁니까? 일단 오늘은 공짜 맛보기로. 그래, 예. 맛보기 강의로. 그래서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서 자기는 이제 보호막을 벗기 힘들다라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해본 방법으로 제가 이거 개발했다라고 해도 좋은데 생각해보면 이런 점점 약화하는 것 같은데. 잠깐. 집중해봐. 지금 사업자 등록한 거 아니야? 어디? 법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역치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극에 예를 들어 10이 돼야지 사이렌이 울리는데 이 사람은 1, 2만 돼도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도적으로 자기 뭐라고 할까 민감한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를 역치를 올려주면 돼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신경제 자극을 어떤 방법이냐면 심장을 바운스 시켜주는 운동을 하면 돼요. 예? 역치가 생각하면 이거예요. 스트레스는 좀 더 맞으면 되나요? 비처럼. 민감함에 대한 역치가 낳는 건 뭐냐면 조그만 자극에도 신경계가 이제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역치의 수준을 높여주면 되는데 평소에 규칙적으로 계속 신경계를 자극시켜주면 돼요. 활성화시키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게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뭐가 있냐면 신체적인 활동, 이제 달리기를 한다던가 갑자기 호흡을 가쁘게 할 수 있는 거, 수영을 한다던가 빠른 속도로 산책을 한다던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네네, 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평소에는 내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던 거를 맞아요. 평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원래 이게 정상인가 보다, 노말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자극에 둔감해지게 진짜 맞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겠네. 맞을 때 계속 맞는 거야. 그러니까 두근두근 할 때까지. 두근두근이 멈출 때까지. 신경 자극을 계속 줄 수 있잖아, 우리가. 그거는. 일종의 포비아 같은 것들도 뭐 예를 들면 뭐에 대한 공포증이 있을 때 네. 비현실적인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도 그 안에 뭐 이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안에 직접 넣어버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뱀이 너무 무서워. 그럼 뱀 소굴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처음엔 기절할 것 같고 정말 거품 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네 이러면서 괜찮아지는. 아까 전에 그 벌레 얘기 내가 한 거랑 비슷하죠. 못 들었으면 몽이야. 벌레를 생각했거든 사실. 바퀴벌레 같은 거 너무 싫은데 막 기절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바퀴벌레들이 있는 데에서 살아보면 처음엔 미쳐버리겠지만 나중엔 그냥 친숙해진다. 싫긴 싫지만 거품을 물 정도는 아니게 되는 그 느낌이네요. 그렇군요. 네. 첫 번째 해결책은 신경 자극을 규칙적으로 좀 맞아요. 하면은 의도적으로 강제적인 역치가 상향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개발한 거야. 야, 그게 운동하라는 게 무슨 개발이냐. 아니, 명상이나 심리치료에서는 이걸 말 안 해줘. 제가 명상을 진짜요? 통해서도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셔도 이 기본적인 자기 신경계에 대한 역치가 낮은 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규칙적인 자기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공짜로 말해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역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주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막 신경 쓰이거든. 막 돈이 막 뛰고 내려오고 신경 쓰이는데 나중에는 평온해져요. 이게 뭐 그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 주식하다가 자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운동하는 것만 하는 걸로. 네. 정신적인 역치 높이는 거 저도 생각났어요. 뭐 어떤 거? 인터넷에서 어그로를 엄청나게 끄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얘기했어. 그렇구나. 진짜 이 사람 나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해. 알겠습니다. 악플에 시달리면서 다시 우리 네. 김노인의 명상교실로 돌아갑시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게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근데 전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경험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본인도 나중에 직접 운동을 좀 했어요, 그럼? 네. 저는 뭐 이걸 의도한 거 하는 건 아니었었는데 하루에 2-3시간 정도 굉장히 원래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성향이었는데 빠르게 산책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경보. 네. 계룡산에서? 네. 진짜 계룡산에서? 아니요, 그냥 살던 동네에서 했었어요. 올림픽 공원이나 석촌호수 같은데. 올림픽 공원에 살았어요?
네. 거기 2시간, 3시간 정도 굉장히 빠르게 막 움직여서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의도적으로요? 실험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떤 자기 계기가 바빠서? 있어서 그냥 하던데 어떤 굉장히 큰 치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이 궁금해서 책을 찾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운동화를 신은 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가 밝혀냈어요. 실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나 민감성이 심한 사람들을 그 전까지는 어떻게 치료하면 정신적으로만 치료하는 거, 심리 치료를 해주거나 정신 분석을 해주거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떠냐면 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즘 뭐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교시에 체육 활동 시키는 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뇌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답답하면 운동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근데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제를 안 거야. 계제. 그러니까 나랑 완전 반대인데 잠깐 들으면서 내가 하기 싫어 죽겠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강제로 영교시 때 운동을 시킨다면 얼마나 학교 가기가 싫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근데 지금 깡생이 말씀하신 것 좀 자연스러운데 답답하니까 조금 나가서 뛸까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느낀 자연적인 감정인데 회피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활동을 계속 차단시켜요. 그래, 정말 싫다고. 네. 그래서 네 몸뚱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강제로 하라고 하면 정말 싫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체육 시간이 너무 좋은 사람들 보통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공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공이 무서워. 나한테 달려오면 공이 무섭거든. 항상 전 체육 시간이 싫었어요. 공 속에 놔야 돼. 진짜 민감하다. 그냥 뜀박질을 한다든가 오히려 뭐 체육장 할 때는 그런 공 구기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런 거 괜찮았어. 오히려. 그런데 체육 시간만 되면 이제 보통 공 하나 딱 던져주고 애들끼리 놀아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어, 사실. 근데 저같이 체육 시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 반대인 거야,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요즘 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네. 뭐 바람도 쐴 겸 나가서 뭐 농구나 한 판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운동으로 많이 풀었어요, 스트레스를. 전 누가 농구 하자고 하면은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한테 농구를 하자고 하지? 그러니까. 저 공을 왜 나한테 던지지? 이런 거. 무서워 죽겠네. 저 공을 뭘로 만든 거지? 슬퍼. 어쨌든 운동. 네. 근데 운동이라는 것이 왜 좋으냐면은 자신의 어떤 역치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네, 근데 이때 정적인 운동은 좋지 않아요. 근데 보면 요가?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내향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은 보통 정적인 걸 많이 해요. 뭐 해도 요가나 e스포츠. 네, 명상이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뭐 명상이나 심리치료 받는데도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분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면 운동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정적인 거 말고 동적인 거. 네. 철인 3종 같은 거. 그거 하면 정말 좋죠. 단기간에. 심박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거에 효과가 있는지 메커니즘을 저 때문에 알게 됐으니까 하면 더 효과가 있죠. 알고 하는 거니까. 뭐야 그게. 그리고 참고서적으로는 운동화를 신은 뇌라는 책이 있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운동화를 신은 뇌? 네, 재밌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어려서부터 낙인 찍힌 거예요. 너 문제하고 사회능력 결여돼 있고 이런 찐따 같은 자식. 그러니까 혹사시키는 형태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네, 못하는 거니까 과도하게 사회활동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가지려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제로 운동하고. 네. 오버하는 거야. 네, 오버하는 거예요. 운동 내려놔. 에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올바르거나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 문제 없는 사람이야. 그치. 나 이렇게 것도 활동을 할 수 있어. 게시판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그렇지요. 나는 천재인데 너희들의 지적 능력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리플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 사람들이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 왜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많은 상태에다가 더 심하게 정보를 과부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정보만 푸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사시키는 분들은 오히려 뭐가 필요하냐면 휴식을 강제적으로 가져야 돼. 네. 해결 방법이 뭔가 참 되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하고 상식적이에요. 근데 굉장히 현란하거나 하기 어렵거나 어떤 돈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은 상업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라는데 자기만의 속도에 따른 휴식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가 많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각 정보를 차단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명상이 한 가지인데 명상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명상에 집중을 했거나 잠이 많이 왔거나 상관없이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명상하면 굉장히 상쾌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시각 정보가 차단돼요. 근데 저희가 처리하는 정보의 한 90% 이상이 시각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켜주기만 해도 컨디션이 회복돼요. 그래서 휴식하면 야, 나 시간이 없어서 휴식할 시간이 없어. 배부른 소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5분이나 10분 정도 눈을 감고 가만히 이제 호흡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본 거 두 번째로 돈 안 드는 방법 간단한 거 뭐 있냐면 자기 전에 누웠을 때 신체를 이제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그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 부분 굉장히 뭉쳐 있거든요. 맞아. 그거에 대해서 자기 신경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를 땅으로 내려놓는다 생각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근데 진짜로. 네. 자기가 몸이 항상 긴장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몰라요. 대부분은 몰라요. 풀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이든지 내 긴장하고 있었네 풀어야지 하고 풀 수 있는데 네. 그걸 아예 그렇게 할 수도 있나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처음 하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신체적 통증이에요. 네. 자기가 기본적으로 평소에 아팠는데 다른 정보 처리하느라고 통증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상하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니까 뭐냐면 자기가 느끼고 있던 통증이 활성화돼요. 그럼 굉장히 신체적으로 아파요. 그렇구만. 네. 나는 배만 고프더라고. 명상했었어요? 강 선생? 잘 때 이제 눈 감고 있으면. 그렇구나. 네. 저는 제가 이제 제일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다 몰라. 나만 알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 예전에 아이 예민. 저는 김도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사실 와닿고 공감이 됐었냐면은, 생각을 비우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차단을 얘기하면서 네. 강제 휴식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자 이제 휴식의 시간이야 10분 이렇게 하고 딱 앉아서 그때부터 깊이 있게 자신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생각을 비우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근데 그 생각을 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 호흡법. 어떤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 혹은 명상하는 거.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생각을 하나씩 없애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다. 아니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예민한 사람이니까 아는 거지. 그렇게 쉬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는 기도 중에 묵상 같은 것들 일종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비워나가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명상이랑 좀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들을 없애나가기. 네, 그런 것들을 예전에 들었었을 때 실제로 그게 되게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네. 생각을 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들을 사실 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생각을 없애라. 근데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전 메모를 다 하거든요. 일단 어떤 일들이 해야 되는 것들. 할 일들이 방법이에요. 많을 때 악플 달고 댓글 달고 반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다 써요. 그러니까 메모를 일단 아이디는 뭘로 바꾼다. 약간 게임할 때 저장하듯이 네. 지금 상태에 관한 메모를 한두 단어들로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메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피를 해요. 도망가. 게임하러 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약간 기분 전환을 하고,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잠깐 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릿속에 가득 쌓여있던 것들을 잠깐 메모해서 저장해놓고, 네. 나가서 딴짓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메모를 보고, 이제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해. 너희 놈들 죽었어. 독신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나름대로 대처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두 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감도를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적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 운동. 네. 그 다음에 생각을 좀 줄여가는 두 가지를 짬뽕한 완벽한 방법을 알았어. 어떤 거?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심장 바운스 되나요? 장난 아니죠. 엎드려 뻗쳐 안 해봤어? 더 자극적인 건 원산폭격. 여성분들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난 고등학교 때 엎드려 뻗쳐를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 진짜. 어쨌든 예.
여자들은 보통 뭐 책상에 올라가서 발바닥을 때리거나, 저희 예? 때는 체벌이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발바닥을 때려? 예, 여자애들은 때릴 수 있는 신체가 없으니까 책상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발바닥을 때려요. 아, 진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네, 상태에서 맞아요. 허벅지 맞고. 그러니까 허벅지를 맞잖아,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맞으면 되게 기분이 묘하게 아파요. 착했나 보다. 묘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아무튼 달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느끼는 것 같은데. 불쾌해. 아니면은 나는 귀싸대기 맞았는데. 진짜? 남 학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여 학교는 그렇기보다는 출석부 모서리 같은 걸로 머리를 이렇게 후려치거나. 뭐 교사인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신경 자극을 주기 위한. 네. 심장을 바운스 시키기 위한. 역치를 높이기 위한. 우리가 배운 건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들어갔던 메시지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때렸던 선생님들이 알고 보니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들이더라. 졸업하고 찾아가고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맞았던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이 나이가 되고 30이 되고 40이 됐어서 그때 그 선생님 그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였다 이렇게 하는 걸 들으니까. 근데 요즘은 또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었지. 그죠. 체벌도 안 하고 근데 하더라고요. 정리해 주셨는데 강제적으로 역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너무 회피하려는 분들은 특히 좀 움츠러드는 사람들한테, 그럴 때는 회피하는 사람들한테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하면 좋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강하게 혹사시키는 분들의 유형들은 강제 휴직, CPU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면 좋고, 그리고 휴식하면 보통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 뭐 오락을 많이 한다, 이런 걸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휴식 활동을 찾으신 분들도 있지만, 휴식하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시간 있으면 자기 컨디션이 다시 고양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 심리 치유에서 뭐라 많이 하냐면 처음에 인생 그래프 같은 거를 그리게 해요. 그래서 자기 뭐 인생에 대한 그 성향을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약간 응용해서 해보면, 인생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사분면? 좌표평면을 그리는 거예요. XY축이. XY축을 그려요. 좌표평면 맞습니다. 그래서 X축을 자기 나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X축이 짧겠지만, 뭐 나이가 많으시면 X축이 엄청 길겠죠. 그리고 Y축을 뭐라고 놓냐면. 아니, 왜? 긴 게 아니라 그냥 쪼개면 되잖아. 어쨌든. 네, 근데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자기 나이를 뭐 5살 단위로 쪼개시면 돼요. 5살, 뭐 10살, 15살 이런 식으로. 과거만 하나요? 미래도 하나요? 미래는 할 수가 없어요. 과거만?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나이까지만 하면 돼. 네네. 현재 나이 저 25살이다. 그럼 25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고. 자꾸 거짓말 할 거야. 18. Y축은 뭐냐면 자기 이제 기분, 행복 정도를 100 정도까지 측정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10단위로. 마이너스도 있고. 네네. 그래서 뭐 15살이나 뭐 이렇게 그때 중요했던 자기 인생의 사건이랑 자기 행복 정도를 좌표평면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인생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1차 곡선으로 상향하는 분들은 없고 이게 기복을 타거든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고 다시 상승했다 이런 분들도 그렇겠지. 있는데 그거를 그린 다음에 뭘 하면 좋으냐면 보통 이걸 그리고 너 태우나요? 인생 꺼져. 인생 그래프를 보고 너 인생이 이렇다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걸로는 별로 효과가 없고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냐면 인생의 정점을 찍는 시기가 있어요. 행복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보면 그 사건을 보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자기를 가장 고양시키는 활동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 그렇지. 가족한테 좋은 일이 있었어. 아니면 자기가 대외적인 수상을 했어. 그러면 자기는 대외적인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가장 활동력이 큰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족 관계가 좋았을 때 자기 행복도가 크다 그러면 자기는 가족과의 이제 지지 기반이 튼튼해야지 행복도가 큰 사람이에요. 플스를 샀어. 그런 거를 이제 보면 돼요. 근데 그 인생에 대해서 행복도가 큰 시기에 일관된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자기가 그려보면.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행복도가 낮거나 고통스러운 이제 뭐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되는 시간의 사건들을 반추해보면 이거 행복도를 일으킨 사건이랑 정반대돼요. 가정을 만약 중요시하는 분들은 가정이 불행해지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대외적인 거에 대한 평가를 못 받거나 아니면 자기 비판을 받은 시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가 좋으냐면 자기를 고양시키는 활동이 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 활동 시간을 조금 갖는 게 좋아요. 잠깐만 반대인 것 같아요. 아니 반대를 예상했어요. 자기를 지금까지 고양시켰던 활동들이 있으면 그걸 앞으로 계속 추구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균형을 위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큰 인생에서 흐름에서 보면 자기가 어떠한 순간의 인생 경험에서 굉장히 고양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인정받았을 때 가장 행복했었다.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가 휴식기 때 그냥 잠을 자거나 단순히 뭐 산책하거나 이렇게 정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뭔가 활동,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예민한 사람들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본인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되게 거기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반장이 됐을 때 너무 좋았었어. 뭐 언제 뭐 했을 때 무슨 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어. 그러다가 대입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부장이 돼야 행복한 거야. 근데 도저히 그럴 능력은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1등만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평범해지는 걸 못 버티고 못 견딘다고. 네. 근데 어쨌든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을 때 행복하고 뭐 상을 받았을 때 행복하고 그거는 일반화시키면 뭐냐면은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을 때 행복해졌다는 걸 아는 거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겠지.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할 수도 있을 거고 아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네? 그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른 방법 할 수 있을 거고. 난 그 반대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추구하고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인정과 사람들의 관심을 추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내려놓고 비워봐라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휴식이 되고 너에게는 충전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혹사시키는 걸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는데 실제로 혹사시켜서는 부정적인 피드백만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기 행복도의 순간을 평가해보면 자기 대외적인 활동의 영향을 평가받는 것보다 자기 내적인 가치에 대해서 뭔가 집중했을 때 행복도가 높게 나와요.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적인 만족도에서 높은 인생 그래프를 찍게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생 그래프를 그렸을 때 행복도는 자기 기준이니까 타인의 기준으로 행복도를 점수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자기가 좋아했었던 활동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까 처음에 이제 김도인이 행복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 행복 그래프 아무나 그냥 그리는 거고. 식상한 거 얘기 안 해. 근데 이제 나는 근데 행복 그래프를 그냥 김도인이 말씀하신 거야. 그냥 그걸 자기 한번 그려보고 남 보여주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러니까 전혀 무의미해요. 나도 무의미한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일반화된 걸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일반적으로 행복했을 때, 내가 일반적으로 불행했을 때를 그걸 보고서 추론할 수 있고 그게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지만 좀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뭐를 좋아했었는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나는 어떤 순간들을 좋아하고 어떤 순간에 환희에 차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 시간 돼서 한 번씩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랑 불행했을 때 하나씩 한번 얘기해. 그리고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 그게 몇 살에 뭐가 있었는지 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요. 중요한 건 기억나지. 진짜 기억 안 나고. 전 기억이 사건들. 없어요 그냥. 전 기억력이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까 기억이 없어 보여요. 제 아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나간 거에 대한 기억이 그냥 거의 없어져서 싹 사라지거든요. 나랑 비슷하네. 저도 그런데 없어.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하나하나 시간을 다시 생각해보면 중요한 사건들은 떠올라요. 김도인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랑 불행했을 때 뭐 있었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맞아? 진짜요? 가장 행복했을 때 뭐해? 네, 저는 그때 그린 지 오래됐어요. 한 3년 정도? 3년 전에 이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심리치료 그 수업을 받으면서 네, 일관성의 개연성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인간관계가 안정되게 형성되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가족이나 자기가 정말 나를 전정으로 잘 평가해주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반대로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다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가족이 약간 중요한 요소가 되나 보네. 그러니까 안정된 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가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외적인 성취보다는. 깡 선생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랑 불행했을 때가 뭐가 있어요? 저는 결혼. 아내를 만났을 때. 그치. 아내를 만났을 때 행복했고 가장 행복했지. 결혼했을 때 불행했고. 천국과 지옥인가요? 아니, 사실은 저는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사실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학부 왜? 시절이나 그때가 그냥 그거 하는 게 재밌었으니까 그때는 공부할 때가. 네, 근심 걱정이 없잖아. 학생이니까. 딴 거에 딴 데 뭐 눈 돌릴 거 없이 나는 딱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되게 힘들게 생활했던 것 같은데도 그때가 제일 재밌었지. 가장 불행할 때는? 가장 불행할 때는
며칠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아침. 2주전, 3주전. 불행할 때는? 글쎄, 되게 많은데. 저도 이렇게 잘 다운되는 케이스가라서. 네, 되게 예민해 보여. 예, 사실. 예민해요. 저 굉장히 예민한데. 아니, 나 그 불안할 때 언제였어? 기억이 안 나? 이제 그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약간 이제 제가 공부를 그만둬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가 제일 힘들긴 했지. 깡 선생은 공부가 중요하구나. 삶에서. 공부라기 뭐 그렇게 것 같아요. 네.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회피로서 공부하러 들어갑니까? 아니요. 저는 완전 다운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책 보는 가만히 있어야 돼. AV 보고. 아니요, 저기 그건 나야. 벽지, 커튼 무늬 이런 거 보고 있고. 정말로? 네. 완전 차단시키는 거예요. 네. 회피. 독실이는 행복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랑 가장 불행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결혼이겠지만. 그러니까 결혼인데 결혼이 불행이야, 행복이야. 결혼이라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만해. 그래요? 너무 좋고요. 눈이 울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저 어떻게 헐뜯어보려고 유부남들. 어렸을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대한 황금기 생각할 때 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제가 원하는 걸 다 했어요. 저는 동아리도 만들고 지금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활동이었는데 뭐였냐면 마약? 폭약을 만드는 동아리였어요. 불꽃놀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진짜?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저 이제 공부를 학교 일과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공부를 한다고 해갖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안 들어도 됐었거든요. 어느 정도 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맨날 엘리트였어요, 이제 엘리트. 화학 실험한다고 좋았겠다. 뻥을 치고 그 실험실에 가갖고 항상 이제 화약 같은 거 만들고 그 중학교 때부터 그걸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런 게 되는구나. 테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건 되게 좀 전 되게 겁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실험들을 했었을 때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창 시절에 보통은 학창 시절 좋아하잖아요. 그래? 좋아하는데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 전 되게 싫어하거든. 고등학교 때는. 그래요? 보통 고3 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뭐라고 공부는 싫은데 독실이는 고3을 안 겪었잖아. 그런데 엘리트는 안 돼. 자기가 안 해서 좋대. 정치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고3 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랬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사실 독실이가 그 고등학교 때 화학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되게 막 상도 받고 막 그러지, 그지? 네네, 사실 그런 게. 그러니까 화학 영지였어. 그때 그러니까 경시대를 준비한다고 당시에 올림피아드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유들 있게 해줬거든요. 중요한 수업이 아닌 경우에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IS 이런 데 가면 인기 좀 있겠는데. 괜찮겠는데. 햇산이랑 같이 사진 찍고 매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가 인생에서 좋았다.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좋았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놀라고 해서 놀면 재미가 없는데 남들 공부할 때 놀면 재밌어요. 사실 그거 땡땡이 치는 거에 그 묘미. 그때 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행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습니까? 남들은 불행할 때 안 물어봤잖아. 나 한번 얘기했잖아. 얘기했는데요. 네. 까먹었어 벌써. 아까 얘기했죠. 결혼? 어그로 끌 때. 전 불행을 별로 못 느끼나? 새 아이디가 생각 안 날 때. 인생에서 안 좋았을 때는 별로 없어요? 기억에서 지워지나 봐요.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 만나서 불행해. 당신 만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침마다 이렇게 끌려와서. 저는 되게 단순하게 가장 인생에서 좋았을 때는 전역할 때. 그러시겠어요. 남자분들은. 가장 불행했을 때 입대할 때. 단순합니다. 네. 결혼을 해보면 행복이 뭔지 아시게 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행복하니까 결혼하지.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감옥에 갔을 때 자유를 느끼는 것과. 고3 때 아까 얘기했잖아. 자발적 복종 상태. 행복의 근원. 근데 잠깐만. 군대 전역할 때 말고. 네. 그 이제 본인이 뭘 했을 때 즐거운 건 없어요? 했을 때? 사실 그게 사실 문제예요. 우리 깡 선생이랑도 예전에 많이 같이 얘기했었는데 재미있는 게 없어, 삶에서. 맞아. 그게 좀 있어. 부감각 주식도 너무 쉬워.
그 발가락으로 하면은 돈 벌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발가락으로 책을 썼는데 갑자기. 그래서 사실 인생 쉽지. 인생에서 사실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당연히 이번 인생에서 배우는 게 없어. 다음 인생에서 배워야 돼. 내가 봤을 땐 맞아야 돼. 저거 엎드려 뻗쳐 한 2시간 해야 돼. 감정적인 그 동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크게 불안한 것도 없고 크게 막 기쁜 것도 없고 약간. 제가 봤을 때 최 사장님이 약간 전형적인 회피형인데 그 무감각해진 게 너무 일상화돼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 진짜 한 번에 훅 가요. 근데 나름 또 일기적이잖아요. 야 기대하는 것 같다. 훅 가는 거를.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세 번째 방법도 있나요? 이게 세 번째 방법 아니야? 네, 이게 세 번째구나. 네, 그래서 왜 인생 그래프를 제가 얘기했냐면 그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자꾸 해결 방법으로 얘기하냐면 효과적이에요. 보통 휴식을 취할 때도 저희 요즘에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어떤 특정 휴식을 강요하잖아요. 맞아요. 뭐 힐링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여기 가서 뭐 캠핑을 하던가 어떤 체험에 뭐 참여해야 된가 이런 것처럼. 근데 자기한테 맞는 휴식이 있거든요. 개개인별로 너무 다르니까 자기한테 맞는 속도나 자기한테 맞는 활동이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그걸 찾으신 분도 있고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기 인생 그래프를 보고 자기를 되게 고양시켜주는 활동이 뭔지 다시 찾아본 다음에 그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그러니까 물이 오염돼 있다 그러면 깨끗한 물을 주입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물을 정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되게 신선해질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해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네. 운동, 생각 끄기, 네. 명상, 네. 그리고 인생 그래프. 이 책 저자는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뭐 내가 하는 거야. 무슨 뭐 이런 치료, 그 심리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치료 방법들 있잖아요. 네. 상담 치료, 뭐 네, 맞아요. 인지 모든 행동 치료 이런 건데. 맞아요. 별로 근데 별거 없네. 이 저자도. 아 그래요? 모든 해결 방법이 이분은 심리학자니까 심리치료 방식으로 말해줘요. 근데 저는 심리치료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돈이 들지. 네네. 그리고 심리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공짜로 말해준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를. 알겠죠? 근데 살다 보면 자기가 경험상 힐링이 되는 거를 경험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두 군데 네. 정도가 있는데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비 오는 날 비가 막 주룩주룩 와야 돼. 빗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쾌적하고 안전한 비 맞지 않는 안전한 카페 안에서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책 읽거나 스마트폰 보지 않고 그냥 커피 한잔 하는 거야. 커피 향 맡으면서 비 보면서 비 구경하면서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용드립한 걸로.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니까 좀 그거를 조금씩 마시면 그게 휴식이 되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의도적으로 자기 생활에서 규칙적으로 확보해야 돼요. 독신이 건강하네. 스스로 보약을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보약 먹듯이 그런 활동을 자기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돼. 근데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유가 없으니까. 나도. 네. 또 한 번은 제가 이거 경험해봤었던 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한 번은 그냥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주도에 일이 있었었는데 1박 2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이제 그래서 1박 할 때 그때 저녁에 시간이 남은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별게 아닐 수도 있는 올레길이에요. 산이 아니었어. 그냥 바다가 쭉 보이는 길이었는데 거기를 한 그냥 이제 2시간 정도 걸었어요. 혼자서. 근데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저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냥 우리나라 자연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간이 남으니까 걸어볼까 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하면서 너무 좋아지는 거야. 아내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독신은 그래도 좀 그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편이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범한 사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완전 웃겨 이거. 유행어 같아. 일단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기 최 사장은 회피형이고 여긴 과잉 행동형. 조심해 둘 다. 나도 회피형인가 보다 진짜. 나 회피형인데? 그래? 나 회피야. 메모 써놓고 회피한다니까요. 둘 다 엎드려 뻗쳐야 심장을 바운스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저는 진짜 되게 뭐라고 할까 자애심이 깊고 늘 뭐라고 할까 퍼주고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선물로 이제 책 소개하면서 솔로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연애 성공한다. 아. 네. 네네. 솔로들이 뭘 알아.
예, 뭐라고? 들어봅시다. 네. 예.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피를 보이시는 분들은 어떠냐면 연애에서도 연애를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를 내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인생적인 충격을 줘서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란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요. 맞아. 네. 그 회피 유형인 내 고등학교 동창도 진짜 네. 연애 한 번도 못 해봐. 한 번 해봤나 지금까지? 그게 진짜 힘들어. 안 한 겁니까? 정말 안 한 거라고. 근데 어쨌든 연애를 하려면 자기가 여자든 남자든 용기를 내는 그래. 그 행동이 필요한데 이걸 전혀 못해.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해. 네.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먼저 다가가야 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연애를 안 하기 쉽죠. 거절도 두렵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배의 길로.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간혹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정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아니면 과거에 자기한테 위안을 줬던 사람이랑 비슷한 성향을 보이면 간혹 용기를 내서 연애를 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네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일어서야 됩니까? 이거랑 이제 제가 혹사하는 유형이랑 같이 묶어서 할게요. 오케이. 또 혹사하는 분들은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나 압도적인 사랑에 빠지는 성향이 커요. 예를 들면 유부녀와의 사랑? 네네, 그런 불륜이나 이런 것들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제 내 에너지가 안으로 편향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면의 에너지가 쏠려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한테 전적으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 맞아요. 집착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독립적인 인간과 인간이 만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완전 이 사람한테 밀착해서 의존하게 되는 사랑을 하는 경우가 쉽게 커요. 얘기하면 거머리. 네,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을 이상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종교단체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지도자한테 굉장히 막 신성한 감정을 느끼면서 되게 집착하시는 문제에 빠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 자신의 그러한 내적인 성찰하는 거를, 맞아요. 투사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실제 연애를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적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문제는 뭐냐면 연애를 하지 못하고 계속 신성시하는 동경 상태로 머무르면 문제가 돼요.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문제가 발생해요. 연애를 하던 너무 그러니까 허상을 보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기 머릿속의 대상과. 네. 최악의 불황이지 그.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자기한테 안정된 관계를 이제 형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굉장히 약간 문제 있는 연애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는 방법,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보다는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못하는 건 이해는 잘 못해요. 뭐라고? 연애는 뭐 방송 파국으로 보고 있어? 가만히 말이 다가오더니까. 그러니까 잘 받아가지고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연애를 이제 못 하실 때 이걸 의도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을 한 상황에서 연애 감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긴장감을 느꼈을 때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데 옆에 이성적인 상대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얘 때문에 내가 긴장을 하나 보다, 얘 때문에 떨리나 보다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호기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긴장의 원인을. 엎드려 뻗쳐가지고. 같이 엎드려 뻗쳐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호감이.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야 우리 엎드려 뻗쳐 잠깐 해볼래? 같이 뛸래? 무슨 말이야? 빨리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얘기하라고. 영화 뭐 놀이공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적극 추천하는 거는 공포 영화를 보러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두운 밀실 상황에서 공포의 영화를 보면 누구나 보통 평이한 분들이라면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강제적으로. 내용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뭐 어쨌든 좀 용기를 내 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공포 영화를 보러 가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긴장감을 느끼면 이제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김도인 연애 몇 번 해봤어? 솔직히 얘기해.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직방이야. 공포 영화를 보러 가라고. 공포 영화를 정말 못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많아요. 너무 못 봐 그냥 네네. 거품물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안 되는 거죠. 겁나 민감한 사람이 어떻게 해? 기절해. 여기서 거품 물었어. 야, 이제 산으로 그때는 간다. 또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술자리 가서 포카리를 섞는 방법이 있어.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디 술에 나가 복하네. 지금 범죄잖아 그건 범죄. 책으로 돌아오라고. 책으로 얘기하라고 지금 다 민감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애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너희는 안 돼. 그러니까 솔로이신 분들, 근데 민감한데 연애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언젠간 해결된 거예요. 네. 자기 계속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형성시켜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되게 운동을 같이 한다던가 공포영화 보는 거 진짜 이거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각성시켜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면 호감이 쉽게 생겨서 쉽게 이제 연애로 발전하기가 쉬운 거죠. 김도인이 연애를 안 해보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답니까? 아, 이게 다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게 연애를 안 해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아니 근데 이제 그 회피형이든 뭡니까 과잉 행동형이든 어쨌든 네. 그 자신의 지금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연애도 제대로 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어쨌든 용기를 한번 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필요한데 그치. 그거를 뭐 꼭 연애 상담이나 뭐 연애 바이블 이런 거 읽고 하시지 않아도 저는 자기 인생에서 언젠가는 자기 시간에 따라서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조바심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 네. 지대북 마지막 시간이었죠? 나 언제 1시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지대북 마지막 시간이고 네. 그래서 우리 김도인이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그죠? 애덤 스미스 책을 할 것인가, 밀라레빠를 할 것인가. 그러다가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는 사람들인데 네. 실제로는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도 네. 하고 그들이 장단점이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한 마디씩 한 다음에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시부터? 네, 오늘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양의 호르몬에 의해서 남들보다 더 민감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보통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상선 항진증 있죠. 갑상샘 항진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갑상선 호르몬의 네네. 수치가 티록신의 수치가 높아지는 건데, 티록신이 기본적으로 물질 내사를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동시에 이제 마찬가지로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게 높아져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증상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땀이 많이 나고, 그리고 잘라고 누웠을 때 자기 심장 소리가 자기한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한 다음에 누우면 심장 두근두근거리는 게 목에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고 빈맥, 심장이 좀 빨리 뛰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살이 빠져요. 아무리 먹어도 웬만하면 살이 안 찌고 살이 쭉쭉 빠지는 그런 일종의 이제 호르몬 이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만약에 요즘 들어서 좀 유난히 그런 것 같다. 항상 신경 쓰이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 근데 극도로 요즘 좀 피곤하더라. 하면은 한 피검사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인지 한번 검사해봐라.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가 있냐면 갑상선 저하증도 있어요. 네. 그 경우에 뭐가 되냐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이 뭐 좀 찌고 붓고 식욕도 없어지는데 먹는 것도 없는데 살찌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착해집니다. 사람이 둔감해져요. 예민함이 사라져요. 독실이. 예민함이 사라진다니까? 살찐다. 예.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다이어트 약 중에 이제 불법적으로 파는, 뭐 어디산, 뭐 중국산, 뭐 이런 약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제예요. 요오든 거. 네. 그래서 그걸 먹으면 강제적으로 심장 박동도 높아지고 갑상선 항진증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참고하셔서, 혹시 예전엔 그렇지 않은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살이 쭉쭉 빠지고 불안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건강에 적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김도진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민감한 사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제가 좀 얘기하면 재밌었어. 민감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좀 둔감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이게 민감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예민한 사람이 많을 텐데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도움 받으셨으면 완벽하게 치료는 되지 않겠지. 근데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둔감함으로 위장된 민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A형인 듯한 B형, 뭐 O형인 듯한 A형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감함이라는 게 뭐 이게 특별히 강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다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성향들이 아주 뭐 둔한 사람
최 사장 같은 사람 몇 명 빼고는 예, 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죠. 내적인 자극 혹은 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혹은 내적인 자극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민감하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건데, 자꾸 두려워지니까 회피하고 뭐 과잉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어떤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이를 맞아요. 인정하지 않고 이제 하다가 보면 이상 행동으로 테러리즘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흑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흑마술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거 듣고 싶으니까 흑마술 준비해 준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흑마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주술 뭐 저주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정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그거 해보신 건 아니죠? 할 줄 알아요. 요즘 저한테 하고 있겠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오늘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에피소드가 또 시작되는 거죠? 네. 저희가 잘 기획해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 거리를 걷다 지친 마음이 어둠 속에 눈물을 감추고 어디선가 다친 상처들이 벌거벗은 채 세상을 만날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시간의 틈에서 머물 수 있